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안의 가오는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에 있는 신행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는 교육을 받아서 저는 사는 내내 침묵을 금처럼 지키려고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무리 가온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는 없을 테지만 저에게는 그 가온을 지키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말 한마디에 가족의 연이 금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사연이 이러했어요. 부모님은 현재까지도 저희 친할머니와 연을 끊고 살고 계세요. 그렇게 연을 끊은 계기도 다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 친한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집을 해주겠다면서 이사회 집을 알아보라 했다고 해요. 할머니에게는 태어날 손녀가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할머니의 말을 믿고 당시 살고 있던 집까지 팔고 새로운 집을 알아봤다고 해요. 방이 하나 더 있어서 나중에 딸의 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집으로요. 부모님은 기쁜 마음으로 잔뜩 기대를 하면서 할머니께 집을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는 갑자기 말을 바꾸셨다고 했어요. 아니, 그 말이 믿었어? 그거야, 그냥 한번 해본 말이지. 손녀가 태어난다고 어떻게 집을 사주겠어.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부모님은 이미 집을 팔기로 계약을 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혼란에 빠지셨다고 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쯤에는 이전보다 더 작은 집을 구해서 배로 힘들게 살게 되었대요. 그 이후에도 할머니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안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화를 내셨고 부모님은 친할머니와 인연을 끊고 얼굴조차 모른 채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에 무거움을 알고 계신 부모님이다 보니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남편에 대해 먼저 물어본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준비될 때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끝낸 다음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인사를 처음 왔을 때 우리 집안 분위기를 보고 분명히 적잖이 당황했을 거예요. 남편이 도착했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말씀이 거의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의 아닌가 결혼 허락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당장은 부족해도 반드시 따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씩씩하고 활달한 남편이 부모님을 뵙자마자 준비해온 듯한 인사를 밝게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시기는 했지만 별다른 말씀 없이 들어오라고만 하셨어요. 남편을 살짝 당황했지만 기죽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 후로도 부모님이 워낙 말씀이 없으셔서 남편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을 했어요. 저는 따님과 2년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짧게 대답을 하시고 연신차만 들이키셨어요. 제 눈에는 부모님도 긴장을 하고 말을 아끼고 계시다는 것이 보였지만 그것을 잘 모르는 남편의 눈에는 본인이 마음에 안 드시나 하고 걱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남편의 말을 듣고 계시다가 한참을 생각한 뒤에 신중하게 질문을 한두 개씩 하셨어요. 그 직업이 뭔지 물어봐도 돼요? 아들, 저는 지금 식품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곧 승진도 할 예정이고요. 절대 밥 굶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어지는 대화에 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웃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쨌든 남편의 걱정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씩씩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집에서의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시댁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어요. 밝은 성격의 남편이 자란 집안이라 그런지 시댁의 식구들은 모두 떠들썩하고 말이 많고 목소리도 컸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죠. 어머, 내가 크이구나.
어서 와, 환영한다. 어느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 정말 반갑다 환영 인사부터 떠들썩했고 집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질문 세례가 쏟아졌어요. 그래, 너희 집은 좀 사니?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돈이 아예 없으면 좀. 그런데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너는 일할 예정이 있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질문치고는 다소 적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었지만 결혼을 한다고 온 사람이라 궁금한 것이 많으신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최대한 모두 대답을 했지만 제가 말을 길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모두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많은 말을 했고 자리가 끝날 쯤에는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저를 좋게 보신 것인지 양가 승낙하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한 식구가 된 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말도 많고 목소리도 컸어요. 어떨 때는 사우나 같을 정도였어요. 저에게는 2명의 형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2 형님도 시댁 사람들 못지않게 목소리가 컸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2 형님 사이에 앉아 있다 보면 3 사람이 침 튀기는 것만 맡게 되었어요. 아니, 그래서 요새는 좀 어때? 신혼생활 하니까 좋지. 우리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 지금을 즐겨 한창 좋을 때잖아. 아니, 그런데 동서는 서방님이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얼굴 능력 아니면 뭐, 혹시 궁합도 잘 맞아? 형님들과 시어머니는 이렇게 부부 사이만 아는 얘기까지 물으면서 주책을 떨기도 했어요. 저와 한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가족 사이라도 신뢰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기에 노력했지만 가끔씩 적응이 안 되어서 피로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도 앞으로 함께할 식구들이라는 생각으로 적응을 해나갔어요. 그렇게 결혼 후 1년쯤이 지나서 저희 부부는 바라던 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 워낙 큰 편이어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준비해야 할 물건들도 구입하고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할지, 육아는 처음이니 공부를 같이 할지 등의 의논을 했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따로 있었죠. 경제적인 준비도 하기 위해서 매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가계부를 써보니 육아에 필요한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지금 저희 부부의 수입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저도 맞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모든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때 마침 고민하는 저에게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 실은 우리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자리가 났거든. 저번에 맞벌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 일단 3개월만 일해보면서 맞벌이를 할지 말지 생각해보면 어때? 친구가 물어본 말에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경제력이 없던 저에게 계약직 제안은 정말 고마운 이야기였죠. 게다가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에서 바쁜 시점에 짧게 일할 계약직을 뽑는 것이었죠. 아이에게 무엇이든 걱정 없이 해주고 싶은 생각에 저는 돈을 꼭 벌고 싶었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여자분이 임신 초기이니 3개월 정도 일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친구에게 연락해서 계약직으로 출근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대기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대기업이라서 계약직인데도 월급이 좋았고 회사를 다녀보니 직원 대우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밥 신청을 해두면 아침마다 자리에 샌드위치가 도착해 있었어요. 저녁을 안 먹고 퇴근할 때는 테이크아웃으로 도시락을 받아갈 수도 있었죠. 매달 회식도 호텔 뷔페로 가고 정직원들에게는 문화생활비도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큰 기업이니 뭐가 달라도 다르겠다 싶었죠. 월급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회사에 있으면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둔 시점에 갑자기 디자이너가 퇴사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해보니 모든 팀원들이 정신없이 무엇인가를 체크하다가요. 팀장님 한마디에 회의실로 우르르 들어갔어요. 회의실에 달아 들어가 보니 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 어제 디자이너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다. 지금 수십억 계약금이 걸린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큰일이야. 다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그리고 디자이너를 다시 구하기는 해야 하는데 바로 추천받을 테니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말하고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짧은 계약직일 뿐인 제가 들어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팀장님과 대화를 하더니 저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있지. 팀장님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너 혹시 디자인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 디자이너를 구하기는 할 건데 당장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급한 상황이라 디자인 전공을 한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디자인은 제일 잘할 거야. 한번 해볼래? 우리 팀을 구한다 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이 빠졌지만 곧 이게 저에게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디자이너를 외부에서 구할 시간조차 없던 터라 저에게 기회가 왔던 것이었죠.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크게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팀장님과 친구에게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고 보니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야근도 해야 했는데 솔직히 임신한 저의 몸 상태보다 더 두려운 것이 저의 실력이었어요. 저는 디자인 학과를 졸업했지만 제대로 된 경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숙련된 디자이너들보다 어설펐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죠. 저는 회사에서만이 아니라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또 주말에도 끝없이 일을 했어요.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수십 번 수정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렇게 완성한 결과물을 덜덜 떨면서 회사에 제출했는데 다행히 제가 만든 시안이 다음번에 통과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잘했어요. 디자이너가 퇴사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아찔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살았어요. 실력이 좋네. 진짜 이번에 우리 팀 구한 거예요? 고마워요. 제가 만든 결과물이 마음에 쏙 드셨던 것인지 팀장님이 저를 매우 칭찬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통과가 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고 실망을 시킬까 봐 걱정이 한가득이었거든요. 어쨌든 저의 결과물이 통과되면서 저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저는 원래의 단순 업무가 아니라 디자이너 업무를 하면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회사를 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에 다니는 것을 시어머니에겐 비밀로 했어요. 워낙 옛날 분이시다 보니 임신을 하면 무조건 안정이 최우선이라 생각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초반에 제 임신 사실을 아셨을 때는 저를 걱정하시는 줄 알고 고마운 생각도 들었지만 곧 그게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 무조건 누워만 있어야 애가 잘 자라요. 알겠니? 쓸데없이 집안일도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익숙해질수록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시어머니가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첫째 낳고 나면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아유, 어차피 나갈 거면 바로 낳으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머니, 육아가 처음이다 보니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첫째 아이를 키워보고 둘째를 낳을지 말지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사나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새 생각 말고 새까지나 할 일 없이 놀면 뭐해? 하나나 셋이나 해보는 건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연이어서 중나에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마치 제가 아이를 생산하는 기계라도 되는 약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그날만 갑자기 그러셨나 생각하면서 잊으려고 했지만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점점 저를 닥달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10월에 낳고 나면
3개월 후에 다시 임신을 해야 한다는 어차피 10개월 또 임신해야 하니까 그렇게 나와야 연년생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 띄엄띄엄 나와서 뭐 해 키우기만 힘들지. 임신을 언제 하려느니 애나 키우는 게 좋게 운동도 좀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구박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 모르고 결혼을 했구나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버텼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라면 이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는 응당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임신과 출산을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단지 구박하는 것을 버티기만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댁에 모였을 때 저는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저에 대한 차별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인데 형님들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형님들은 어쩐지 애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가 왜 저를 차별 대우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얼마 안 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애 낳고 몸조리 할 것도 없어. 바로 임신 준비 들어가. 내가 첫째, 둘째 며느리처럼 평생 다닐 직장이 있냐? 없는 게 몸은 왜 사려? 내가 우리 집안 5점이야, 5점. 내가 어쩌다 이런 애랑 결혼하라 그랬는지, 그러니까 손주라도 보면서 견뎌보려는 거야? 그러니 내 말대로 해, 그게 너도 살 길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직장을 안 다니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조건부로 이 집안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생각해보니 두 형님들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두 형님에게 평생 다닐 직장이 있다면서 저를 차별 대우하시는 것이었어요. 형님들은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해도 말릴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의 타박을 듣다가 서러운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계약직이기는 해도요. 월급으로 치면 나쁘지 않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서 계약도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이 낳으라고 너무 구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냐? 병원에 다니면서 변변치 않은 직장을 가졌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당당한지 알 수 없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라는 말을 듣는다. 알았어. 언젠가는 해고될지도 몰라. 결국 공무원이 아니라 변변치 않은 직장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지? 시어머니는 대개 애를 많이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 집안에서 버틸 길이라며 소리를 쳤어. 그 말과 논리 때문에 나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 시댁은 생각이 곧 행동인 것 같아. 아이를 낳지 않으면 수박을 맞고 내쫓기는 일도 있었어. 어쨌든 내 계약직 기간은 끝이 났고 회사에서는 디자이너를 구인하게 되었어. 재계약이 연장되지는 않았지만 팀장님께서는 고마웠다면서 성과급을 챙겨줄 방법을 찾으셨어. 성과급은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만둘 때 이렇게 신경 써주신 걸로 충분했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구박을 계속 받게 된 것이 우울했어요. 그래도 저는 잘 버티면서 아이를 출산했죠. 그 후로는 아이를 예뻐하느라 시어머니의 구박도 견딜 만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처럼 바로 임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더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못 견딜 만큼 저를 구박했고 얼마 후 다시 임신을 하겠으니 진정하시라며 빌듯이 일단 시어머니를 달래고는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더니 아이를 며칠 본인 집에서 재우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면 반갑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유를 여쭤보았어요. 고맙기는 한데 굳이 아이를 봐주지 않으셔도 제가 아이를 돌보면 되기는 했으니까요. 제가 여쭤보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말에 영화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너는 그동안 임신하라는 말이야. 알겠어. 내가 해봐주는 동안 임신 못하면 알아서 해라. 저는 그 말에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임신에 대한 필요 이상의 강요도 힘든데 기간을 줄 테니 임신을 하라니 이 정도면 정말 모욕적이었죠. 저를 아이 낳는 기계처럼 여기시는 것도 그랬고 기간 내로 부부관계를 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서 민망하게 그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데려가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만간 임신을 할 생각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된다고 하니 결국 시어머니도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었지만 나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셨어요.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마다를 해. 너처럼 말 안 듣는 애는 처음 본다. 일도 안 하면서 왜 임신하라는 말도 안 들어. 지긋지긋하다.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말은 제가 해야 할 말이었어요. 또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저를 구박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앞으로의 나이대들이 걱정뿐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는데 그런 조엘바람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무렵 시어머니 구박도 견디기가 점점 힘들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 전화 한 통을 받았고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기뻤어요. 2년 전 3개월 일했던 대기업의 팀장님이 입사 지원서를 보내보라고 하셨어요. 새로 뽑았던 디자이너가 퇴사를 했는데 그 빈자리를 디자인 실력으로만 보고 뽑기로 했다고 하면서요. 전화 한 통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보통 좋은 스펙을 가진 직업만 뽑는 대기업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물론 겁도 났어요. 과연 제가 입사를 할 수 있을지 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친구도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저는 일단 도전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합격하게 되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을 걱정하고 생각하자는 것이 제가 내린 답이었어요. 육아를 어떻게 할지도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다가 아이가 깨면 육아를 시작하고 아이가 낮잠을 자는 짧은 시간 동안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쏟으며 입사 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죠. 열심히 준비를 끝낸 후 대기업 디자이너직에 지원했어요. 합격을 못할까봐 걱정이 많았지만 계약직을 했던 시절 좋은 인상을 남긴 덕분인지 서류는 합격했어요. 그 후 면접 일정이 2개나 잡혔어요. 실무 면접과 인성 면접이었어요. 실무 면접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어필을 열심히 하고 경력이 부족하지만 시간을 쏟아서라도 메워보겠다고 했어요. 인성 면접도 최대한 열심히 했지만 합격을 할지 안 할지 알 수는 없었어요. 합격 통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저는 이제나 저제나 통보를 기다렸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시댁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제사 전날 저 혼자만 불러서 제사 준비를 시키셨어요. 2 형님은 와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형님들과의 차별 대우에 이미 이골이 난 상태였어요. 형님들은 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연이어 출산을 안 한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며 제 몸을 혹사시킬 연구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사 준비는 물론이고 소소하게 장 보는 것도 꼭 저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셨고 보통 그냥 사서 쓰는 식재료 준비도 저에게 손질을 하라면서 시키셨어요. 심지어 전구를 갈거나 시댁 청소를 할 때도 저를 부르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말씀을 하셨죠. 공원 있네 형님들 배려를 해야지. 내가 너는 일을 안 하니까 할 수 있잖아. 일손 남는 사람이 일하는 게 우리 집 문화야. 게다가 손주들 좀 바로 낳으라고 했더니 아, 그걸 못해. 그러니까 일 좀 하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잘나신 공무원 형님들 배려하는 것이 시댁 문화라면서 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형님들이 뻔뻔한 것인지 시댁 행사 때 형님들은 늦게 와서 음식간만 보고 깔깔대며 웃다가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저에 대한 차별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에도 저는 이 골이나 쪽
시댁은 주부라면 출산이든 고생이든 하나는 꼭 해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날 제삿날에도 형님들은 일을 끝마치고 퇴근을 했고 바로 씻을 준비부터 했어요. 부엌이나 음식을 거들떠볼 생각은 없었죠. 저에게 인사 한마디 건넬 만도 한데 본인들 피로를 푸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았어요. 진짜 피곤하다. 하루 좋은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일단 따뜻한 물에 몸 좀 푹 담가야겠어. 그러면서 큰형님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욕조에 물을 트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큰형님이 물이 졸졸 나온다며 이상하다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밖에 물 쓰고 있어? 화장실 물이 너무 졸졸 나와. 잠깐 물 좀 쓰지 말아봐. 저는 물을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큰형님은 나중에는 결국 소리까지 지르면서 춥다고 턱까지 덜덜 떨며 뛰쳐나왔어요. 아휴, 왜 이렇게 차가워? 물이 완전 얼음장이야. 목욕하려고 앉아있다가 찬불만 잔뜩 닿았잖아. 아, 너무 추워. 공무원인 큰형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짜증을 부리자 놀란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서 수도관을 확인하셨어요. 그러더니 들어와서 수도관이 동파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댁의 수도관은 부엌으로 들어오는 것과 욕실로 들어가는 것이 따로 나뉘어 있었는데 날이 추워 욕실로 들어가는 수도관이 얼어버린 것 같았어요. 큰형님은 겨우 몸만 닦고 나와서 이불로 몸을 싸고 소파에 앉아 신경질이 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하는 것 같더니 급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여 욕조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던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너는 여기 멀쩡하게 서서 뭐 하고 있어? 나가서 수도관에 얼음이 낮게 내. 형님, 목욕물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나갔다 와. 사람 부르면 괜히 톤만 나가 할 일 없는 주부가 그런 거라도 해야지. 아, 출근할 필요도 없고 제일 한가한 사람이 너잖아. 해결하고 가. 그 말을 듣고 억울했지만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고 나가고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오랜만에 바로 수능을 하지 않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런데 뒷정리하던 것만 마저 하고요. 동파된 수도관 녹일 도구도 좀 챙겨서 나갈게요. 제가 이렇게 바로 나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또 벌컥 역정을 내면서 저를 구박했어요. 바로 나가서 해. 이런 건 나중에도 되잖아. 너희 형님 추워하는 거 안 보이니? 빨리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더니 저를 끌고 현관으로 가서 제가 미처 신발을 제대로 신기 전에 마당으로 저를 밀쳐냈어요. 그러더니 현관 옆에 놓여있던 사판을 던져주며 빨리 가서 얼음을 깨라고 하며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마 문을 열어두면 집안 온도가 떨어져서 형님이 더 추워할까봐 그 걱정만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수도관이 동파될 정도로 추운 날씨에 맨발로 바깥에서 있었어요. 이제까지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는 것은 견뎌왔지만 정말 이거는 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처지가 스스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질 정도였죠. 저는 이제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침묵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가언을 따라 불만이 있어도 되도록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살아왔는데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다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맞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근 안 하는 한가한 사람이 수도관이나 녹이라고요. 금방 분명히 어머니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소 말도 없던 제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반박을 하자 순간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면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뭐, 아니, 이거 출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사람 아니겠어? 돈도 못 벌고 아이도 안 낳을 거면 뭐라도 먹어야지. 내가 틀린 말 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거실 한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 핸드백을 찾아 그 안에서 저의 사원증을 꺼냈어요. 사실 저는 이미 대기업의 디자이너 자리에 합격 소식을 받은 후였어요. 제가 침묵을 지킨 이유는 입사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나면 그때 입을 열 생각이었던 것이었어요. 저희 집 가온처럼 너무 쉽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식적인 합격 발표가 나고 입사일이 정해지면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원증을 미리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입사 전에 한번 미리 놀러가서 점심 회식을 함께 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저를 배려한 팀장님이 입사 준비를 하시라면서 합격 소식을 먼저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환영의 의미로 점심 회식에 초대를 하신 것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원증을 손에 들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본인 뱉은 말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어요. 어머니 정말이시죠? 정말로 출근도 안 하고 주부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수도관 녹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 아니 몇 번을 말해 그렇다니까? 너처럼 출근도 안 하고 한가하고 임신도 하는 주부가 모험으로 하는 일 하는 거야? 우리 집안 문화라니까. 아니 몇 번을 말하게 하니 그 확답을 받고 난 후에야 저는 시어머니 앞에 그 사원증을 던지면서 말했어요. 그럼 수도관 녹이는 건 어머니가 하셔야겠어요. 어머니 말씀처럼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발밑에 휙 하고 떨어진 제 사원증을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사원종을 주워서 들여다보았죠. 그러더니 헉 소리까지 내면서 입을 막고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 사원증에는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의 마크가 찍혀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본 두 형님도 궁금한지 일어나서 시어멜니 옆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제 사원증을 확인한 후 두 형님도 시어머니처럼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저는 그 모습을 화가 난 표정으로 보고 있다가 시어머니 앞으로 척척 걸어가 밖에서 들고 온 삽을 들이밀었어요. 시어멜니가 놀란 눈으로 사원증과 저를 번갈아 보자 저는 삽을 시어멜니 손에 쥐어줬어요. 자, 분명히 이 집안 문화라고 하셨죠. 출근도 안 하고 한가하고 임신도 안 한 주부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관 녹이는 것은 어머니가 하셔야겠네요. 어머니가 내뱉으신 말은 지켜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서 있다가 입을 다시 꾹 다물고 불만이 있지만 할 말이 없는 표정을 했어요. 두 형님도 입을 다물고 헛기침만 하면서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사원증을 빼서 제 핸드백 속에 다시 넣고 아직도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수도가 녹이러 가셔야죠. 저는 이제 출근하게 될 테니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저한테 용돈 받으실 생각이시면 어머니 말씀대로 한가한 주부가 일을 해야죠. 결국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 수도관에 삽으로 깨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호언장담하며 내뱉은 말이 있으니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깡깡하면서 시어머니가 삽으로 얼음을 깨고 있는데요. 낡은 삽이라 그런지 삽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와 다른 삽을 찾았지만 삽이 없었죠. 저는 그래도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그냥 다시 수도관은 녹이러 나갔고 조금은 아가보니 시어머니는 돌덩이를 주워 새빨개진 맨손으로 얼음을 깨고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깨져? 아니 손이 시려 죽겠네 바이고 저는 몇 년째 쌓인 감정을 삭히며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했던 말이 있고 자존심이 있으니 안 하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형님들도 제 옆에서 제 편을 들면서 시어머니에게 나가서 얼음 깨고 오셔야겠다고 말하니 도리 없이 나가시게 된 거였고요. 드디어 제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게 된 시어머니를 보는 게 속이 후련했죠. 그리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이 집안의 주부는 어머니뿐이잖아요. 그러니 제사 준비부터 각종 굳은 일들은 앞으로 혼자서 하시면 되겠어요. 집안 문화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 잘 따르게요. 제가 이렇게 당당히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입이 없어진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날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속박되어 버린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말의 위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침묵으로 견뎌왔던 저의 고통은 그날부로 끝이 났어요. 얼마 후에 대기업의 디자이너 자리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적응을 하느라 힘들기도 했어요.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원증을 볼 때마다 그 사원증이 저를 살려준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식구가 주던 큰 스트레스에 비하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반가울 정도기도 했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못 살게 꾸는 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요구가 없어도 저는 제사 준비 등은 어느 정도 도리를 갖춰 하기는 했어요. 제가 대기업에 출근을 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어느 정도 제 눈치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형님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형님들,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제삿날 정도는 와서 집안일 좀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일하는데 제사 준비는 시댁에 와서 높거든요. 그동안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좀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게 도리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쏘아붙여도 두 형님은 시어머니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또한 시어머니는 절 보며 잘했다는 듯 빙긋 웃으면서 엄지척을 알려주셨고 제 말처럼 그간 두 형님은 아주 편하게 시댁에 오갔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 형님도 시댁에서 할 일은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두 발 두 손이 없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기만 할 수는 없었죠. 시어머니는 완전히 제 편이 되어 두 형님들에게도 예전에 제게 했던 잔소리들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제가 사기업에 다니다 보니 공무원인 형님들보다는 월급이 아주 조금 많은데 월급으로 두 형님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셋째를 시키면 되겠냐고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시어머니에게 편가르는 말이나 편애하는 말씀은 하지 마시라고 주의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또 그렇게 한쪽 편만 들면 괜히 엄한 사람들끼리 물고 뜯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고요. 나이를 그만큼 드셨는데도 나이값을 못하시니 저로서는 참 기가 막힐 누르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잘겠다며 깨갱 하시더라고요. 두 형님들도 저의 소신 발언에 고마워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야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비교를 하고 위세를 부릴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다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권이 생긴 것이 좋기도 했고요. 취업을 해서 돈을 벌리 시댁에서의 일도 정리가 되고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어서 저에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 되었어요. 지금은 아직 딸이 어려서 워킹맘으로 지내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날이 더 컸을 때 멋지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 집 같은 곳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바르고 진중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